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는 분이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다른 보수 패널들도, 진보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가결을 좀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분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던 혐의가 그게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나 확신범이 아니라 일종의 부패범죄고 그래서 발임시 범죄다. 그래서 명분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가령 비명계가 이 단식을 하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이번에 도와주자, 한번 더 도와주자 이러고 싶어도 마지막 명분 싸움에서 명분 갈등에서 결국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특히 바로 전날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검찰이 우리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부결시켜달라. 네. 포기를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충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예. 동아일보는 방탄을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방탄을 뚫어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그것이 그 이른바 비명계 망설이고 있던 수도권 비명계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가결 시기는 그런 이제 기재가 된 거 아니겠느냐. 예. 근데 지금 봅니다. 이탈표가 29표가 나왔는데 이 표 나온 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딱 글쎄요. 149가 나오면서 이게 원래 저는 그 정의당 표가 네. 그 정의당이 이 찬성을 한다고 보지 않았을 때는 네네. 한 35표 정도 이탈표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봤는데 정의당은 거의 뭐 당론이다시피 해서 이걸 가결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29표 정도인데 네. 박진 의원이 지금 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뉴욕에 가 있으니까 29표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번엔 딱 29표예요. 뭐 28표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표가 더 많아져서 29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까지 하면 39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몇 분 통화를 해본 그 결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태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감옥에 가는 것이 결코 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더 고착화되면 국민의힘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 부결적으로 그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당론이 가결이었는데 한 4-5명이 쓱 부결표를 넣으면서 부결을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아닌 말로 한 5명만 움직여도 확실히 부결로 갈 수 있었다. 이런 확신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뚜껑을 여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부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니 보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민주당에서도 고기를 갸우뚱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아마 앞으로 한 1-2년 지나면 뒷담화로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뭐 자중질환에 빠진 민주당은 격양된 뭐 친명계, 강성지직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반란표 색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극심한 혼란에 빠진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건 쉽지는 않겠죠. 글쎄요. 분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26일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유창문 부장이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데 영장전담 부장판사요.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옥중 공천을 하겠다. 옥중 공천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에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당권을 거잖아요, 내려놓지 지금.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어제 당장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비명계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원로들에게서도 그런 충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감옥에 갔을 경우에 그래도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마 비명계는 그러면 분당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공천 학살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왕 공천 학살을 당할 밖에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고 또 그리고 분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비명계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그런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깨끗한 이미지 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닌 말로 지금 중도계라고 할 수 있지만 김부겸 대표도 전 총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몇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합종 연영을 하면 뭐 분당도 가능하다. 그러면 친명계만 외톨이로 떨어져 나가라.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오면 나는 반드시 친명계, 비명계가 손을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도 표결 전에 아침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왜 가느냐 하고 다들 궁금해했는데 비명계의 요구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표 전에. 투표 전에. 뭔가 약간 딜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껏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당을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당평을 하겠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공천위를 구성하는데 뭐 3대 3으로 공정하게 해서 공천위를 구성하겠다라든가 어떤 이런 확실한 매듭을 지어줬으면 또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들은 첩보로는 그래요. 그래서 박강원 대표는 그래서 손만 잡고 있다가 결국 그 말만 듣고 나왔고 그 말을 그 전에 들은 비명계 이 보스들은 그러면 어찌할 수 없다. 우리 다 뜻대로 하자. 제 뜻대로 하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의외로 이제 무너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뭐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를 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소위 친명계 좌장인데 절대 놓지 않겠다. 옥중 공천까지 간다. 구속된다면 당대표직은 유지는 뭐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연 그런 식의 고집이 이 전통적인 야당, 이 민주계 야당, 이 야당에게 어떤 치명상이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최근 한 15년 동안의 정치, 운동권이 이 야당에 들어와서 주요 포스트를 다 점령을 했던 이 15년 동안 우리 야당이 그런 발전을 했느냐. 발전하지 않고 퇴행을 했다. 야당은 정식적으로는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운동권적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퇴행을 했다. 그 퇴행을 한 증거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주성 같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주성은 홍장표가 처음에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장하생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상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담을 했고 김수영까지 전부 다 가담을 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정책실장 네 사람이 다 가담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이런 운동권 사고가 결국은 우리 전통 야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운동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감옥행을 하는 경우에 과연 운동권이 얼마나 친명으로 계속 남아서 엄호를 해줄 것이냐. 저는 자기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엄호를 한다고 봐요. 엄호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는 길을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26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좀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요. 저는 솔직히 제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100% 네. 영장 발부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유창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성만 의원같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분. 이성만 의원이 소속. 예. 뭐 영장 기각도 시키고 네. 의외로 영장 기각을 자주 시키는 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기보다 그건 인신구속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사로서의 법관으로서의 견해예요. 네. 그래서 조금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엄한 기준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 이번의 경우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국회에서 가린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국회에는 영장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각 의원들이 다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걸 다 읽고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해라 결정을 해라는 것인데 네. 거기서 가결이 됐다는 말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 부담을 훨씬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국회에서 한 판단을 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야당 대표를 구속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들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원래 영장을 발부한 데는 얼마나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예. 그래서 간의 범죄가 어떠하게 중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의 경우에 범죄가 중하다는 것은요. 그건 명백합니다. 범죄가 중하다는 것은 이미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가 두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 이번에 영장 내용 속에 바로 위증교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위증교사가 있다는 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판사라도 이 영장 발부를 아마 기각을 할 명분을 거꾸로 찾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라면 영장 발부는 거의 명확하다. 그런데 가능성 높게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게 뭐 검찰로서 또 추가적으로 영장 치지는 않고 그냥 그 스케줄대로 가겠죠. 그렇죠.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아마 이걸 추가로 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자 그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백현동 사건이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이 재판은 관련 증인들만 하더라도 증인 신문만 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 시작하는 앞으로 한 2년 뒤까지 이 재판 최종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생각하던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영장을 기각을 할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표결이 있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임 건의 총리가 되는 불명예를 한덕수 총리는 안게 됐는데 자, 가결표가 175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수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박진 장관 때도 그랬고 이상민 장관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지만 대통령은 무시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뭐 불통의 이미지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좀 정치적인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있겠죠. 네. 그 일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표 116표죠.
111석이 지금 국민의힘 의석인데 그 중에 그 한 분 박진너 의원은 6개가 있고 그래서 예. 101석에다가 6석 정도가 보태졌다.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무소속 그리고 조정훈 의원까지 네. 계산을 하면 아마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다. 그런데 과거에 참 이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어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의 첫 번째 기록이다 이랬는데 총리 해임 건의안도 헌정사의 첫 번째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축한 네. 그것도 헌정사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렇게 초유의 일만 생기는 어제 겁니까? 초유일을 세 건이나 처리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세 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 공세로밖에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 네.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느냐. 근데 과거에 그 김종필, 이한동, 김한식 국무총리. 총리들 예. 이런 분들은 해임 건의안이 이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기를 했지만은 국회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안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기를 의도적으로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국회가.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해임 건의안 제출한 것을 그냥 무마를 다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지금 이걸 표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히 또 검사 탄핵 수주까지 한 겁니다. 네. 그것도 탄핵 수주안 제기를 한 지 불과 사흘 안에 이틀 뒤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그걸 부결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원래 했던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그걸 네. 어제 문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처음에 투표를 했을 때는 찬성이 175입니까? 네, 175입니다. 예, 네. 찬성이 175이 나오고 반대가 116밖에 안 나왔을 때. 기권이 네 표고요. 예. 이대로 가면 이 체포동의안 또 거의 부결이 되겠구나. 다들 그런 느낌을 가졌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의외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얼굴이 굳어진 것 아닙니까? 네. 돌아가는 분위기 하는 말들 들어보면 네. 지도부는 다 알 테니까 그 제일 뒷줄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그 얼굴들 보면서 이미 느낌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표정이 다 굳어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총리 해임 건의안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민주당에 계속 많이 났습니다. 왜 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리고 해임 건의를 하는 그럼 사유가 뭐냐 이래 보니까 뭐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예. 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결국은 다 그대로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뭐 이 잼버리 파행한 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데 대해서 왜 우리가 말도 제대로 못했느냐 네. 그 문제 그리고 또 그 해병대 이 최상병 예,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에 있어서 왜 그 사단장을 갖고 처벌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총리 해임 건의안의 이유가 되느냐? 우리가 가령 여기에서 시민들끼리 프리토킹을 했을 때 네. 하면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는 총리 해임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네. 그런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민심과 이반된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을 자꾸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뭔가 하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결자 해지하고 일단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 혁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된 당 지도부를 만들고 예. 뭐 비대위 체제로 가든 어떻든 네. 당 지도부 체제로 가서 제대로 인적 혁신을 보여주면 지금요. 결국은 이번 선거는 수도권 121석 중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누가 더 혁신을 보여주느냐. 네. 특히 사람을 누가 더
바꾸느냐. 네. 그걸 갖고 이제 선거 전에 사람 바꾸는 걸 신문에서는 물갈이 한다 이러는데. 뭐, 그 표현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이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갈이 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은 말이고. 얼마나 새로운 인재를, 진짜 인재다운 인재를 많이 내느냐. 깨끗한 인재. 그리고 실제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이 싸움인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사람을 바꾼 건 아무도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참에 아예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좀 참신한 개혁적 중도 인물로 선거를 치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훨씬 더 이게 잘 된 일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그런 걸 좀 견제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김부겸 비대위원장 말이 꽤 많이 돌았거든요. 그게 그냥 호사가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민주당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대표 얘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왜 갑자기 김부겸이냐. 이왕 깔리면 차라리 이낙연 대표 체제로 정반대되는 이재명 대표가 반대되는 이낙연 대표 체제로 차라리 가버리든지 왜 하필 김부겸이냐 이렇게 나는 좀 따가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민주당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만 한다. 혁신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쫙 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어느 정당을 찍을래 이러면 의외로 아주 박빙입니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이 많은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겠다 하는 분이 약간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그럼 뭐 이참에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한국갤럽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 났어요. 그건 사실은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 요걸 아마 반영을 제대로 못한 걸 겁니다. 19일부터 21일이니까 뭐 일부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도 보면 이게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30% 초반이잖아요. 32%가 큰 차이는 그렇죠.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대부분 33, 34, 32 이런 식으로 가고 20%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 치솟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권에 대해서 부정평가는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아주 고공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건 좀 현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이에요. 아주 뼈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가령 이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ARS 조사를 한 데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총선을 하면 이번 총선에서 역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혁신을 보여주고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에게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국은 표가 오지 않는다. 그건 특히 여당이 다 합니다. 여당은 지금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이고 그리고 집권을 해 있으니까 정책을 직접 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당에 있어서 지지를 넣는 것은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여당은 표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 표가 야당에게 가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무당층 표가요.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 들쭉날쭉 합니다만 이번 갤럽이 아마 28%가 그럴 거예요. 무당층이. 29%요? 29%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론조사 보면 30%대 초반이 많습니다. 무당층 표가.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는 30%를 거의 다 넘어가요. 이 무당층이 앞으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 무당층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특히 무당층의 상당 부분은 2030입니다. 이 2030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것, 그리고 변화, 혁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우리 지금 정부가,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나아졌다 이러는데 뚜껑 딱 열어보면 다 알바 일자리예요.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열심히 자기만 일하면 자기도 언젠가 이 사회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바 일자리를 줘놓고 야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물론 지금 외교하신다고 바깥에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건 바쁜 건 알겠는데 민생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내년 4월 아주 의외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 충고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취임 이제 2년 차인데 직무 수행 긍정률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건 그런데 이명박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는 좀 높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취임 2년 차 2분기 부정은 57%. 이거는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높은 거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지지도는 지금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또 2달 뒤에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대선 연장선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뭐 지지도가 30% 초반에 머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최소한 부정평가는 계속 조금씩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성과를 생각을 하면 조금씩 내려와야만 하는데 부정평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수동기 입장에서 정말 걱정하는 것은 심지어 부정평가가 60% 이상 다시 치솟았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전히 50%대 후반을 꾸준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제가 보기로는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나는 김기현 대표부터 심기일전해서 제발 인사부터 좀 대계획을 해야 된다. 이번에 5명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도 확장의 목표라는 뭐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당장 조세일보부터 공격을 하잖아요. 하필이면 영입비로 인사가 조정훈 의원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이렇게 많이 당을 움직이고 그리고 4번인가 당을 바뀌었죠. 노회한 정치인처럼 당을 많이 움직인 사람을 왜 하필 영입이사 1호로 삼았느냐. 그 1호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충격이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민심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결국 국민의힘은 다시 좌초한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